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째 상황이 서울시가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박 시장이 실종된 당일 오전에서야 언론 보도를 보고 피소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조간신문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전날 밤에 서울 공관 밖의 모처에서 박 시장이 측근 3명과 구체적인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그것도 3시간씩이나 라는 내용이 취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한 셈이 됩니다. 잠시 후에 무엇이 진실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날의 진실이 점점 의혹입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종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서울시 공관 밖 모처에서 변호사 출신의 측근을 포함한 3명과 함께 3시간여가량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동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그 시각에 모종의 사실을 알고서 회의를 가졌다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무엇이 진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 출신의 직원을 포함한 측근 3명과 그리고 논란의 그 젠더 특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예정에 없었던 회의를 했다. 무려 3시간가량 늦은 시각에 회의를 했다라는 게 동아 취재 내용입니다. 만약에 오늘 동아 취재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박 시장과 측근 3명과 만났던 이 회의를 모르고서 국민들에게 딴소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를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젠더 특보가 그날 밤 심야 대책 회의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피소 사실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면서 그 젠더 특보는 그날 밤 3시간 동안 무슨 회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냐라는 의혹도 오늘 동아일보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주택 공급 확대 TF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논란이 되는 쟁점은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마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말고가 부동산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또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미국의 모더나사가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임상실험, 사람을 상대로 한 백신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1차 이 실험에 참가했던 실험자 모두에게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전원에게 생겼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가 오늘 실렸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떤 증상을 보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벼운 피로감과 근육통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42명 전원 심각한 부작용 없이 항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더나사 말고도 대표적인 제약사 화이자 그리고 옥스퍼드대에서도 곧 임상실험을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초기니까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은 임상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법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인생의 운명도 오늘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재보선은 서울, 부산에 이어서 경기지사 자리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완전 대선 전투전이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이 지사의 지사직이 유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 매우 크기 때문에 반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과가 등 떠밀렸다라고 경향신문은 쓰고 있고요. 진상규명에는 발 빼고 책임을 통감한다 말만 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비판을 했습니다. 당에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3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34분 전, 박원순 시장이 공간을 나서기 34분 전,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으로 박 시장을 만났던 인물이 될 겁니다. 고한석 비서실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집을 나서기 34분 전에 만나서 뭘 얘기했던 걸까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피해 호소인. 여당과 서울시의 표현이 논란입니다. 피해자면 피해자지 피해 호소인이 과연 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란.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셋값이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인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 고한석 비서실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과연 박 시장과 마지막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던 걸까요? 비서실장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마지막 공간 만남, 그날의 진실, 그날의 진실. 고한석 비서실장이 박 시장의 공간에서 박 시장을 만난 뒤 공간 밖을 나서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CCTV 영상 먼저 보시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침 10시 10분입니다. 9일 박 시장이 실종된 당일인데 지금 뒷짐을 지고 마스크를 쓴 채 터덜터덜 길을 나서는 인물, 바로 고한석 비서실장입니다. 자, 코너를 도는 모습도 뒤에서 포착이 됐고요. 고한석 비서실장은 10시 10분, 그보다 1시간 전 앞선 시간가량 박 시장과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났습니다. 뒤에는 휴대폰이 있고요. 무슨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34분 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박 시장이 고한석 비서실장을 만나고 30여 분 뒤에 곧바로 공간을 나선 뒤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고한석 비서실장이 박 시장과의 저 마지막 공간에서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비서실장이잖아요. 비서실을 총괄하는 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무슨 얘기를 박 시장과 나눴던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계속 전날 오전까지도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소 사실도 모른 채 비서실장이 왜 찾아갔느냐라는 논란부터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는 과정에서 기자들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내용은 경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뭐 별도로 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윤순영 젠더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특보가 아무 사실을 확실하지 못한 상태 공간에 가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젠더 특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받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한석 비서실장은 박 시장의 휴대폰이 꺼지기 몇 시간 전에 박 시장과 통화를 한 인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박 시장이 통화했을 가능성도 상당해졌습니다. 그 통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 만남에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통화일지도 모르는 그 전화 통화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일단 지금 실종 당일 행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박원순 시장에게 공간으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10시 1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독대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시간 10분이면 꽤 오랜 시간 굉장히 이야기를 오랜 했네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10시 10분에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공간을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알려진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에 그 오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취소하는 이제 공지를 보내고 기자단에게도 그 취소 공지문이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1시간 10분 동안 비서실장을 만나고 나서 박 시장이 일정도 취소하고 공간을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 10시 44분에 나서니까 한 34분 뒤에 그러니까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고 나서 34분 뒤에 공간을 나서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그 사이에 공간에 유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오전 11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공간에 없다는 걸 알고 나서 고한석 실장 등 비서실 직원들이 북악산 안내소 등에 박원순 시장의 행적을 수소문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날 자정 넘어서 박원순 시장도 이제 발견된 곳이 북악산 숲속이기 때문에 아마 그 1시간 10분 동안 어떤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고한석 전 실장이 어떤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심경 같은 걸 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 직원들이 11시에 이미 행적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악산 안내소 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좀 개연성을 좀 그러게요.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거 역시 고한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그게 오후 1시 39분인데요. 네. 그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일부 비서실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산에 가서 좀 심기를 정리하고 마음을 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갔다 와서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본인의 신변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직 사퇴 등과 관련해서 뭐 발표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남기고 산에 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걸 봐서는 고한석 전 실장을 만나는 동안에 굉장히 1시간 10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때 아마도 이제 뭐 지금 고한석 실장은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피소 사실을 알고 간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젠더 특보에게 무슨 얘기를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 그 1시간 10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의 마지막 선택까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많은 대화들이 오갔지 않았을까. 그리고 추정컨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떤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 그러니까 피소 사실 자체가 유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물로 지금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1시간 10분 동안 그리고 박 시장의 행적이 묘연해지기 전에 5분간 통화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소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소 사실을 몰랐다면 1시간 10분간 공간에 가서 무슨 독대를 나눴고 그 대화 이후에 박 시장이 왜 공간을 나섰는지 여부에 대해서 뭔가 고한석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과는 뭐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날 밤에 인순영 젠더 특보하고 만난 것은 임 젠더 특보가 이런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낮에는 시장님이 바빠서 뭔 말인지 모르고 아마 예상도 못했을 것 같고 저녁 모임까지 전혀 그런 데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심각성도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공간이든 공간 바깥이든 실제적으로 변호사와 젠더 특보라고 하는 것은 측근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측근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와 만난 것이죠. 법률 전문가와 말하자면 나온 대로 보면 변호사와 시에 있는 어떤 젠더 특보를 잠시 후에 그 만났으니까. 부분 다시 한번 좀 네. 짚어주세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무 라인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의 말하자면 소문 확인 차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사실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를 캐묻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비서실장이 추측컨대.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회의에서. 그 전날 밤에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 시장님은 아마 그 부분이다라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을 것 같고 이제 그 뒤로 보면 한 새벽 1시 2시에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그 뒤로는 아마 이런 사항을 소문으로나마 알았기 때문에 시청이든 어디든 경찰청이든 어디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말하는 측근에 있는 친여권의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9시에 비서실장이 만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실관계가 이런 정도 자기가 만약에 알아봤다라면 보고가 됐을 것이고 보고가 됐을 것이고. 뭐 또 그렇다면 이심 전심으로 뭐 시장도 대충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 경찰서를 누군가 갔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배경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일정에 대한 취소를 뭐 결과론적으로 예. 취소했고 다만 총리실은 내가 잠깐 산에 갔다가 총리하고 밥 먹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예, 있다. 예, 그렇죠. 다른 일정은 비워라. 총리 어. 공간은 처음에는 내가 그 산에서 총리 공간이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요. 예, 산에 갔다가 신경 정리하고 밥은 먹을게 했지만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시장이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비서실장하고는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하고 심경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뭐 그 당시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작심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완전한 다만 추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느끼는 감은 예. 관석 그 비서실장과 초기에 우리와 같은 뭐 기동민이나 박은희 같은 정무특보하고의 지금 관계, 흉금을 터놓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데 오구돈 시장의 측근들이 했던 방식하고 좀 이 지금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측근이라고는 하나 그런 식의 어떤 시장에 대한 행동까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못 됐다. 올 4월 달에 비서실장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쉽다. 뭔가 이상했으면 네. 박 시장을 만류하고 계속 옆에 있어서 혹여 모를 일에 그런 부분까지. 부분들. 예.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도 남아있지. 그 비서실장조차도 이 심각성을 처음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냐. 만약 다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예측컨대 그런 부분까지 차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새로 된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그런 업무 장악성이나 말하자면 어떤 정치력, 정무력들이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추정입니다. 추정. 네, 추정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을 하나 보면 비서실장이 전날 있었던 공관에서 관저에서 있었던 그 대책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보면은 저게 만약에 비서실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파악을 본인이 했다면 어떤 일이든 다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을 텐데 제가 추정 가정 다 뭐 이런 건데 아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젠더 특보와 참석을 했던 변호사 출신의 비서실 직원만 내용을 조금 공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서실장은 아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못 느껴서 회의 참석을 안 하고 아마 다른 일정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 밤 사이에 뭐 젠더 특보를 통해서거나 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거나 이 비서실장이 상당 부분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9시에 가서 우리 박원순 시장에게 예. 뭐 이 신변 사퇴권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건의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결정을 했거나라는 회의를 9시부터 한 10시 10분까지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일정을 정리하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바람 쐬고 돌아와서 언제쯤 뭐 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아까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뒷짐을 지고 털레털레 이게 어떻게 되어가나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렇게 그렇군요. 허탈하게 내려가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 비서실장 본인은 정작 피소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앞서 패널들의 발언은 추정에 근거한 발언들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 그날 밤 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함께 보시죠. 자, 이거 역시 동아일보의 취재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동아가 열심히 취재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한 사실이다라고도 저 입장에서 아직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그날 밤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 출신 직원과 젠더특보 또 다른 직원 셋과 함께 공관 밖에 모처에서 심야에 3시간가량 회의를 했었다라는 게 오늘 동아 취재의 핵심 사항입니다. 일단 지난 8일 임 특보가 실수하신 것 있으시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오후 3시에. 4시 30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5시에. 자, 지금부터 동아 보도 내용이 시작인데요. 밤 9시를 넘어서 박원순 시장이 구청장 만찬 후 공관 밖 제3의 장소, 공간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측근 3명, 임수영 젠더특보, 변호사 출신 비서실 직원 등과 3-4시간 심야 대책회의를 가졌다라는 게 동아 보도입니다. 이 자리에는 고한석 비서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1시에 박 전 시장이 공간으로 귀가를 하고 새벽 2시 30분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가 종료됐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쓰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직원 3명과 대책회의를 하는 그 순간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상당히 보안을 강조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쓰고 있고요. 동아 기자에게 심야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직원은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동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 전제하에 구청장 만찬이 끝난 후 굉장히 늦은 시간, 9시를 넘어서 3시간가량, 그러니까 새벽 1시 좀 못 돼서까지 일반적인 회의는 아닐 거예요. 예정이 없던 회의를 가졌다라는 거고, 김영주 의원님의 조금 전 설명에 따르면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만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진짜 측근이라기 보기에는 변호사 출신 직원, 젠더특보. 그렇다면 정황상 이미 피소 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그 같은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추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셨다. 그다음 2번째, 유서가 있다. 그다음에 3번째,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10시 10분쯤에 나갔다. 공관에서. 그건 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10시 10분에 나간 이후에 10시 44분에 그 박 시장이 산에 올라갈 그 사이에 유서가 작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추정인데 9시까지 저녁을 갖다가 만찬을 갖다가 하셨어요. 그때 그냥 만찬만 한 게 아니고 막걸리도 한 2잔 정도 드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도 뭐 그렇고 피곤하실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또 회의를 갖다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동아 보도에 따르면 공관 밖에 모처에서 만났다. 제3의 장소. 그런데 그때 이제 비서실장도 불렀는데 비서실장은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서 불참을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비서실 직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호사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되게 궁금했겠죠. 도대체 시장님이 뭘 그거 하려고 했겠나. 아니면은 비서실장이 궁금해하기 전에 회의 중간이나 끝났을 때 비서실 저 같으면 그 변호사라고 한다면 실장님한테 보고를 갖다 계속 드렸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야기. 적어도 끝났을 때에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경에 고한석 그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과 만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시간 10분 동안.
다음 날 오전. 네네. 제 나름대로 그 대화를 갖다가 한번 구성을 갖다가 해보면 시장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없었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할까요? 부인을 할까요? 사람 심리가 잘못을 했으면 다 부인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빼도 박도 하지 못한 사진 같은 증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시장을 갖다가 내려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러면 아마 또 시장직도 아마 이제 그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경을 갖다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10시쯤에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세균 총리한테 그 양해를 갖다가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갔는데 그런 모든 사실을 비서실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 또한 추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뭔가 지금 다시 좀 뒤로 돌아간 느낌인데 오늘 동아보도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서재현 부대 공간 밖에서 심야에 변호사 출신 직원, 젠더특보 그리고 또 다른 직원 박원순 시장이 만났다. 그런데 예정이 없었던 회의다. 그런데 서울시는 몰랐다. 예. 무엇이 진실입니까? 저도 사실 진실을 알 수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경찰이 사실 고소를 접수하고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르게 둘러서 보면 고소인이 동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신경에 대해서 미리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젠더특보도 그런 소문이 있느냐라고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12시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의 그 일정에 관련한 회의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추측은 하는 것이고, 다만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개인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물어볼 그런 위치는 아니었을 것 같고, 진실되게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런 사전 인지가 했다면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등산복을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동행은 아니더라도 직원을 미행해서라도 좀 그런 면에서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라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날의 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당초 해명대로 피소 사실 혹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회의와 비서실장의 독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이미 어느 정도의 진상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2대 더 있다고 합니다. 유출 의혹 검찰이 직접 나선다. 검찰이 직접 수사 검토하고 있는데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청구.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박 시장 명의 다른 전화 2대예요.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만 디지털 포렌식, 나머지 2대는 통신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확인 과정에 성추행 고소 유출 의혹에 관련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오늘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3대,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 아직은 글쎄요, 서울시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의혹과 궁금증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휴대전화에 뭔가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휴대전화에서 아무래도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언론이 8일 밤에 있었던 심야 대책회의 그리고 9일날 있었던 비서실장의 독대를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8일 밤에 3시간 넘는 심야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물론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있었다면 그 시간에 이미 피소 사실 내지는 피소 내용 등을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반면에 이제 9일날 오전에 알았다 그러면 이미 조사를 받은 이유긴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조사를 받은 이후에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서울시 넘어갔다,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검찰도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밝히는 게 과연 어느 시점에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참모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들을, 이런 동선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마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피해 호소인을 고집하는 이유, 서울시와 여당의 브리핑 내용 중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발표가 됐는데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 긍정과 부정의 어떤 지지율 그래프 추세가 교차가 됐다는 뜻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었고 그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여권발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서울시의 해명 등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해설이 나오고 있고요. 긍정 지지율이 44.1%, 부정 지지율이 51.7%로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드크로스, 굉장히 결과가 좋지만은 않은 거죠. 만약에 부정이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긍정이 부정을 앞선다면 저희들은 골든크로스라고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이 같은 데드크로스의 원인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박 시장님의 문제 어쨌든 연관지어서 보면 민주당의 어떤 박 시장에 대한 태도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또 백선엽 장군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 한 그 어떤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뭉텅거려져서 아마 이제 20대와 30대, 40대들이 연이어서 어떤 그런 말하자면 데드크로스의 말하자면 그 배경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동산 대책 자체도 더 강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여전히 국토부가 간이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유학 이렇게 어쨌든 자녀를 키우는 분 또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배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여당과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쓴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을 지칭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직접 먼저 들어보시고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여권과 서울시 공교롭게 모두 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종 단어를 썼느냐며 이 단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하게 무슨 입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분도 있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그냥 대충 두 용어 정도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는 계속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피해 호소 직원 그 용어 문제는 우리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긴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전에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이번에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홍길동 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서 집단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호소인, 이 말은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아한 2차 가해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력일 수 있음을 서울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정을 바랍니다. 자,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해명까지 들어보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제가 반백년 넘게 살아왔는데요. 예. 살다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피고란 말이 있고 피고인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말인데 피고는 민사소송에 쓰이는 말이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 말 틀린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법조인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정말로 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저런 말을 갖다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어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갖다 받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관련해가지고는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또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는 다른 범죄의 경우보다 피해자를 더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공감된 그런 가치인데, 그런데 피해자 보호 대신에 이러한 가해자 중심의 말을 그 정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고, 저기 그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은 괴물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체뿐만 아니로 언어로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정말로 괴물 같은 그런 조작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박준하 대변인,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용어라는 것은 서울시의 백브리핑 과정에서도 스스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시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를 동시에 썼다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아요.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그런 지금 정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듣는 저런 용어를 같이 동시에 쓰게 됐는지. 그래서 아마 뭐 지난주부터 저희가 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박원순 시장 관련한 거를 뭐 누가 여가 그랬냐 야가 그랬냐 뭐 정쟁화한다 서로 하지 말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의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지난주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디선가 초기에는 뭐 당황을 했겠습니다만 어디선가 전체 문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어딘가가 있지 않나. 그에 맞춰서 거기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초유의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지금 뭐 대표의 사과, 서울시의 진상조사 뭐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이걸 여권에서 정쟁화 만들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든 그 어떤 XX 좀 찾아내자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있었던 사실이 묻혀지는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피해 직원, 피해자, 피해 여성도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서지현 부대. 예. 그 부대변인이시잖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때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미투 사건 때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란 용어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석은 좀 자유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인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피해 호소인이란 자체가 보니까 오늘 검색어에 또 상위 랭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2018년도에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3일 전에 보면 기자협회에서도 피해 호소인에게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충분히 오해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면에서는 뭐 저는 뭐 고소인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오해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저게 피해 호소인에 말했다는 그분에 대해서 책임론은 인정은 하겠지만 그것이 피해 호소인에 대해 그 2차 가해 이것을 성립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저것을 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피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걸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늘 정쟁이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저것이 피해 호소인이든 피해 여성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표로 또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뭐 단언컨대 미래통합당이 민심을 또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TBS의 아나운서가 2차 가해성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혜 아나운서라는데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TBS 아나운서의 2차 가해 4년간 뭐하다? 박지혜 TBS 아나운서가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처음에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 4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지도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아나운서는 서울시가 출연한 TBS TV에서 뉴스 공장 외전 더룸이란 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인데요. 이재명 기자, 박 아나운서의 주장은 4년 동안 피해자가 뭘 하고 있었느냐,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했느냐라는 건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명백한 2차 가해다 볼 수 있는 게 사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성폭력에 시달릴 때마다 사실 늘 제기됐던 어떤 가해자 중심적인 문제 제기긴 합니다. 왜 진작 문제 제기를 않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렇게 위력 자체가 한 조직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지속적인 이제 성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쉽게 누구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 피해자도 여러 차례 내부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온 답이 그럴 뿐이 아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기를 살피는 것도 비서의 일이다. 이런 식의 오히려 묵살하고 오히려 은폐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올해 초에 비서실을 나와서 그러고도 나서 이제 그 어떤 위력의 성폭력이 끝났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성추행이 진행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고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같은 여성 아나운서가 사실 이런 직장 내 갑질, 직장 위력 이런 것이 사실 여성들에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걸 뭐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회사가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다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여성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생각, 저런 말을 했는지 약간 좀 의아하고 사실 얼마 전에 뭐 진해원 검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검사가 나도 이제 성추행을 뭐 스스로 자진해서 얘기하겠다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과 전 시장과 팔짱끼 사진을 올리고 내가 여성이 추행했다고 하면 추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피해자를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성 변호사회가 이런 논평을 냈었죠.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다 높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었는데 박지혜 아나운서도 여성 아나운서로서 오히려 연대 의식을 표현해도 사실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박 아나운서가 TBS 소속인데 TBS TV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은 아니고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다고 하는데 2차 가해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시가 하겠다는 진상조사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실효성이 의문되는 셀프 조사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실효성 의문 셀프 조사 못 믿어온 서울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 압박에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에요. 1. 가해 기관이 조사단을 구성하느냐? 조사 대상 서울시가 조사단 참여위원도 선정한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주체를 선정한다? 객관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가 구성한다는 이 민간합동조사안에서 과연 상당수가 그만둔 박 시장의 정무라인, 전직 정무라인을 강제조사할 수 있느냐. 강제 권한이 없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정무라인은 자동 면직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조사 방법이 없다.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객관성, 공정성의 실효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양이가 생선가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측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조간신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조간신문에서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이냐, 공정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걸 합쳐보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겠냐라는 물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해기관이 조사단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기관의 장이 가해자로 추정이 된다 또는 가해자로 인정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울시 자체가 가해기관이다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만약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컨대 피해 여성이 서울시에게 끊임없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 묵살해왔다라는 은폐 묵살 의혹에 관련해서도 네. 대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대상이죠. 하지만은 그 서울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 서울시 자체가 어떤 무슨 성추행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서울시의 어떤 고위 직원이 고위 임직원이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그 기관장을 대신하는 대행이 뭐 비서실장도 하셨고 뭐 이랬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서 그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예. 이 건은 서울시장 자체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권한대행이 스스로 제3의 기관에다가 이걸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예컨대 박 시장의 정무라인들, 면직된 사람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강제권이 없다면서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구인하고 영장하고 뭐 그런 권한이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헌법적인 그러한 그 권한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내 핸드폰 주고 뭐 진술하는 거 다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진상조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해야 된다. 국민 10명 중에 16명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대변인 네. 이런 논란들이에요. 당에서는 조사 안 하겠다. 서울시가 해라. 근데 서울시의 진상조사는 방금 정혁진 변호사님 언급했던 것처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으면 결국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원하는 그 수준의 진상조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오늘 일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64%, 65%에 이르는 국민들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서 제일 첫 번째 이슈로 봤던 것처럼 전날부터 당일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당일까지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까지 서울시는 어떻게 알았는지,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젠더 특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혹여 우리가 의심을 사는 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누군가 이 피해자가 고소하는 사실들을 실시간으로 어딘가 전달해줘서 이 사건 자체를 좀 무마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는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앞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서울시가 그래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자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왜 그동안 여러 호소를 했는데도 서울시가 뭐 소위 뭉갰는지 이런 것만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말하는 이 진상조사라는 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더 이 피해자가 놀랬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나 모르는 상황에 모든 내가 경찰에 비밀리에 얘기했던 것이 실시간으로 전달됐던 거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사건이 덮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시 경찰 저는 진상조사의 주체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제3의 기구가 해야 된다. 저는 아까 정식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진상조사가 강제성이 없다면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리고 서울시와 경찰이 모두 지금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혹 알겠습니다. 제3의 기구에서 해야 된다. 저는 제3의 기구에서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변인이 개인견인데 서부대 당에서는 진상조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 그러니까 윤미향 우리 그때 사건을 뒤돌아보면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당에서 진상조사를 왜 안 하고 했을 때 수사권도 없고 이게 불러서 할 그 권한도 없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당사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안 계신 상황에서는 그러면 피해자를 불러서 대지신문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사 한다고 해도 결과 예를 들어 뭐 의도치 않게 의도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이게 오해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공소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일부에서는 그런 민주당이 이 사실을 덮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에서도 뭐 TF를 구성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사실은 실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 고소인이 주장했던 것은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말고 2명, 3명의 다수의 여성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울시에서 이 피해 당한 그 여성들이 조금 용기 있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제 증언의 신빙성이 더 있으면 좀 조사받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만으로는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저희 돌직구쇼 인터넷 창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입니다. 오늘은 하플 두 분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결과가 정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특히 자녀 유학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잠시 후에 이 후보자 측의 해명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나온 거죠. 만약에 오늘 오후에 있을 대법원의 판단이 2심과 같다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정치적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결과라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이 지사는 과연 어떤 심경,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금 전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에 예정된 입장 발표도 있으실까요?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뭔가 숙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메시지를 냈습니다. 많은 언론의 관심, 이사와 또 많은 정계인들의 관심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그 결과, 대법원의 그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옵니다. 자, 본격적인 쟁점 짚어보기 전에 이재명 기자, 앞서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재명 지사 측과 이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었잖아요. 몇 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때가 인터뷰 요청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은 대법원 결과 그렇게 빨리 나올까 싶었는데 그때 당시 이 지사 측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 지사 측에서는 사실 금방 대법원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그 결과를 보고 인터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방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한 번 심리라고 끝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쟁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이제 대법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결론을 냈다. 그렇죠. 한 번에 이제 심리를 딱 한 번 하고 이제 끝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사 측도 이것을 길게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뭐 어쨌든 이 지사 측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 챙기겠다. 굉장히 비장하게 지금 아마 이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지사에게는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최대의 쟁점과 변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대선 판도를 바꿀 최대의 변수. 오후 2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를 합니다. 이례적으로 재판 과정을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만인즉슨 법원에서도 야, 이게 진짜 관심 사안이다 라고 공감을 했다는 얘기고 1심과 2심이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최종 결과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고요. 핵심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이 지사의 발언이 논란인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는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 라는 겁니다. 쟁점이. 당선 무효냐, 기사 회생이냐 오늘 결정되는데요. 대법원은 당선 무효형 판결 시 지사직 상실, 대권 출마 불가, 파기환송 시는 지사직 유지, 대권 가도에는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란이 됐던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의 당시 이 지사의 발언,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오늘의 결과까지 온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거짓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선거인단을 속이려고 했느냐, 아니면 방송 중에서 나온 의도가 없는 발언이냐, 말실수냐, 이게 쟁점인가요? 네, 그 혐의가 4가지였어요. 법적으로는 2가지 법인데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2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장동의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 네. 그다음에 또 검사를 사칭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1심, 2심 무죄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뭐냐면은 그 형님을 정신병원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입원시켰다. 예. 이거는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한 거 아니냐. 이게 하나의 제일 큰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항소심 판결에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형님에 대해서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진행한 것은 인정을 했어요. 예. 그 인정을 갖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여한 것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TV 토론회 과정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한 것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했지만은 직권남용은 아니다. 하지만은 말을 한 것은 거짓말한 거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숨기고 그 마치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 같다 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을 갖다 선고했고 이게 지사직 상실 사유가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여기 패널 분들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해봤는데 참 애매한 것이
왜냐하면은 전제가 되는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가 될까? 근데 제가 또 판례를 갖다 찾아보니까요. 비슷한 사안에서 뭐 이런저런 대학교 정규 과정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위 과정 이런 과정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원을 정식적으로 수료한 것 같이 TV 토론에 저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어허. 저 정도 언급이 그 허위사실 공표라고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드네요. 야,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벌금이 나올,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아예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네. 다 듣고 보니까 뭔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거요? 좀 더 쟁점이 되는 것은 판례상으로 보면 똑같이 방송 토론회 했지만 자기 홍보의 경우는 좀 다른 거죠. 자기가 뭐 대학원은 최고의 과정 나왔는데 대학원을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근데 지금 판례를 보면 아주 공격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허위 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판례도 존재하거든요. 어떤 곳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파기환송. 개인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 견해로. 다 개인 견해죠. 실제로 보면 어차피 한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다. 다수 결의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판례를 놓고 봤을 때도 공격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하고 내 스스로 나를 밝힐 때 내가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좀 다른 부분이 아니냐. 똑같은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케이스는 파기환송 쪽에 가깝지 않겠나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개인 견해? 개인적인. 정혁진 변호사님과 김영주 의원님이 각각 들고 온 대법원 판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서재현 부대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대권 후보였는데 지금 구속이 됐고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유명을 달리했고 이제 남아있는 대권 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재명 지사까지도 오늘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으로서는 상당한 대선 주자들을 잃게 되는 거군요. 그죠. 타격이 있죠. 대권 후보를 떠나서 이런 일에 어떻게 보면 뭐 유죄가 판명다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는 이제 무한 책임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토론회 당에서 그런 일 없었다라는 그게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주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의 의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 없다라는 게, 만약에 질문자가 형이 그런 상황에서 뭐 건강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질문한 의도 자체가 그 지위를 가지고 형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제거, 입막음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저도 총선에 나왔지만 사실은 뭐 경력 허위도 있고 하면 뭐 100만 원 미만, 즉 그런 부분에서는 뭐 90만 원, 70만 원을 해서 죄는 있지만 선거 결과를 보고 참고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것도 동의하진 않지만 이게 보면 선거 결과가 보면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한 50% 이상, 그래 2위 격차가 한 15% 이상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나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뭐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거기도 참고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잠시 후 오후의 결과를 좀 주목해 보겠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학하는 과정도 바젤이라는 대학이 작년 생활비 지수가 세계 2위의 도시입니다. 학비도 상당히 유학비가 많이 들었을 테고 생활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유학비는 어떻게 충당했냐. 그 후보자의 재산은 8년 전에 비교해서 약 6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니 어디에서 이렇게 재산이 더 늘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야당에서는 이 장관 후보자의 아들 유학비가 상당할 것이다. 근거를 제공하라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이 장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호화 유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년간 1,200만 원이었다. 스위스 유학 비용이.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유학비를 자비로 충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일꾼들의 반응도 오늘 한국경제에 실렸는데 등록비만 유학비냐.
체류비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1년에 1,200만 원이면 누가 서울로 공부하러 오나 스위스로 유학까지. 이번 기회에 1년에 1,200만 원 스위스 유학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고깃집에서 밥 먹고 밥값은 공깃밥 1,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도 실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후보자의 의혹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반응이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군요. 박정화 대변인. 네. 일단은 상식적으로 유학 비용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뭐 등록금, 기숙사비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체류 비용도 사실 상당할 것 같아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저도 프랑스에서 연수를 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비에 드는 비용보다는 사실은 뭐 집세, 뭐 체류비 이런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하겠죠? 이 후보자가? 일단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이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체류와 관련된 비용도 좀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네티즌들 글 아까 보셨지만은 사실은 1년에 1,200만 원만 갖고 스위스 유학 갔다 올 수 있다면 저라도 지금 뭐 이 짐 싸고 한번 갔다 오고 싶은. 지금 스위스로 유학을? 아니면 뭐 우리 아이도 그렇게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인영 후보자 불러서 우리 특강 한번 받아보자 라는 글도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 논란이 불거진 게 이 유학비용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통일부가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해갖고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인영 후보자는 체류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제 여론에 밀려 오늘 동아일보 보도하는 것처럼 이제 체류비 오늘 공개한다고 하는데 일단 봐봐야 되겠어요. 그게 어떤 것까지 나와서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할 수 있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고 떳떳한 거라면 애초부터 자료 내놨으면 되는데 이거를 가리고 숨기고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해명할 수 있는 것만 내놓는다고 했고, 이에 야당이 공격하고 괜한 논란을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너무 쉬운, 너무 싼, 저렴한 유학비용과 그 다음에 군 면제 사실 이게 지금 쟁점화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댓글이 그냥 누리꾼 댓글이 아니라 고깃집에서 밥 먹고 밥값은 공깃밥 1,000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등의 반응. 이 후보자에게 저렴하게 해외 유학 보내기 특강을 요청한다는 글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 올랐다라는 보도군요. 예, 제가 사실은 저도 대구에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미래통합당 당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참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잡을 것 같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인영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학비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비라는 것이 영국도 그렇지만 MBA 같은 경우에는 1년 5개월에 5천만 원 또 합니다. 그렇지만 과정 학위에 따라서 연수 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유학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는 굉장히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한 끼에 그 당시에가 아니라 지금 또 보면 3, 4만 원 하는데, 이 유학비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체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를 처음부터 제기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학비를 가지고 저렇게 해버리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저는 이제는 조금 이렇게 공격하는 입장이지만 좀 저격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서재현 부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부동산 문제도 여전한 논란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프로세스 이유 중에 하나로 부동산이 원인이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전세 대란이 우려했던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전세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5년 만에 전세 상승률이 최고치다. 이게 사실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전세는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선 싼 좋은 전세들이 다량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잇따른 정부 대책이 나오자 전세값이 올리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올리자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어요. 급기야 5년 만에 전세 상승률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성동구, 강동구 30평대 신축 아파트 전세가 10억 원까지 상승을 했다. 강남 송파구 일대는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전세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정부의 정책 목적대로 가려면 싼 전세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부작용입니까? 실제로 이제 새로 이제 임대차 3법의 7월 통과 가능성을 놓고 미리 이제 전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3법의 핵심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원하면 사실은 더 2년 더 살 수 있게 되고 또 실제로 몇 프로 이상 전세값 인상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항상 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세 가지 말하자면 개정한 내용으로 보면 8월 이후에는 전세값을 올릴 수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리 이참에 올려서 전세를 내놔야 되는 입장이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전세 대출 하는데도 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집주인 사정을 또 아니까 집주인이 오른다면 못 내고 당장 짐 싸서 이사해야 하는 집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싼 전세가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준 것도 사실 전월세를 굉장히 안정화시키자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대가로 특혜를 준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어떤 안정적인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점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차입자들에 대해서 그나마도 차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틈새를 지금 바로 이제 강남에서 반영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제도는 항상 허점이 있고 공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풍선 효과들이 지금 이렇게 강남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책이 내놓을 마다 이게 오히려 말하자면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값도 이제 막 올라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들로 나와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더 분노가 일죠. 이제 자기가 똑같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많이 올라버리는 거고 전세를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전세값마저 갑자기 올라버렸을 때 이 양극화가 더 오히려 심화되는 분노가 더 심화되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신문 제목 하단에 나갔듯이 현 정부 집권 3년 동안 집값, 전세값 다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집주인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기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올리던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실제로 몇 년 정도 살아야만 그 자격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집주인을 탓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살기가 팍팍한 전세살이 서민들을 집 밖으로 내몰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 문제 알고 계시겠죠? 글쎄요. 늘 지금 목표와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결과, 시장의 반응이 계속 거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마치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높은 세금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지금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올리면 그걸 이제 전월세 주는 사람들은 전월세를 반영하는 거죠. 그 올라간 세금을. 반대로 거래세가 올라가면 거래세 자체를 집값에 또 반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지금 22번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아주 일관되게 현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목이 나왔지만 이 전세 대란이 예고된 거였던 거죠. 예고된 전세 대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거꾸로 대책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고 좀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주택자들을 너무 죄악시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들의 여러 가지 악기능도 있지만 순기능 중에 하나가 값싼 전세를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는 것은 이견이 있으니만큼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특히 수도권의 젊은 층들 그리고 형편이 팍팍한 분들이
싸고 좋은 전세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전세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이 부분도 정책 반영에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급기야 청와대 청원에 이런 풍자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인 2치킨도 규제하라. 풍자 청원. 청와대는 삭제를 했는데 치킨계 다주택자 호식이 땡땡 2마리 치킨을 규제해 주세요. 자본가들이 한 번에 2마리씩 치킨을 시켜 먹는 건 한 달에 한 번 치킨 시켜 먹기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적폐다. 한 마리 다 먹은 후 1시간 내에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에 다 먹지 못하면 양도세로 징벌하자라는 식의 풍자글이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치킨 조정 지역에서 치킨 2마리나 먹으면 날개살, 어깨봉, 가슴살을 보유세로 뜯어내자. 치킨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건방지게 또 치킨을 먹으면 콜라 180cc를 취득세로 뜯자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청와대에서는 청원 요건 위배 이유로 해당 청원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이게 사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떤 국민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꼰 풍자 청원이군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런 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쳐다보고는 국민들의 일각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있는데. 저 치킨이 사실은 전화하면 한 마리 더 준 치킨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2마리 치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마리 치킨인데 그거를 다주택자에 이제 빗대서 저렇게 글을 만들어. 한 마리만 먹게 하라. 한 마리만 먹고 조금 더 하고 뭐 좀 과하게 먹으면 또 뭐 콜라로 뭐 취득세 내게 하고 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하면 또 뭐 하는데 아직 한번 이게 이미지 온라인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쳐다보는 국민의 시각이 저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처럼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지 당국자들이 한번 쳐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굳이 저걸 또 요건이 안 된다고 또 하루 만에 그냥 비공개 처리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도 조금 옹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풍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현실을 잘 반영했는데 청와대에서 청원을 지금 없앤 게 이제 상호명이 들어가잖아요. 저게 또 공교롭게 대구 업체예요, 본사가. 예전에 CEO 리스크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게 본사는 괜찮은데 다 체인점이기 때문에요. 저는 풍자까지 좋아서 한데 좀 아쉬운 것은 상호명을 빼고 했었으면 그렇군요. 저거는 그 청와대가 청원을 조금 이제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초복이에요? 오늘 초복이에요. 더위가 많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용 캐스터 오늘 한강공원에 나가셨군요. 오늘 많이 더워요? 네, 저는 지금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푸른 한강을 보니 더위가 조금은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데요. 초복에 걸맞게 낮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동안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천둥, 또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과 광주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에 다시 북상해서 다음 주 후반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초복인 만큼 체질에 맞는 보양식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그날 밤의 대책회의 3시간이나 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